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의원 정수 증원 논란과 이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으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핵심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에도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최 교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야당이 도입하자고 주장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상당히 또 여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권역별로 이제 전국을 6개로 나누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뭐 호남 지역, 영남 지역, 경기 지역, 강원 지역, 충청 지역 이렇게 6군데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 득표에 비례해서 일단 의원수를 정해 놓는 겁니다. 정당별로 말이죠. 네. 그런 다음에 비례대표 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지역구를 제외하고 비례대표를 맞춰 나가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제도가 일단 그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의원수 증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네. 권역별로 이렇게 일단 비례대표로 의원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네. 영남에서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있고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지역구도가 타파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거든요. 한 표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당에 투표한 제도를 가지고 권역별로 일단 나누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의원수는 호남이나 영남에서 일당 우위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소선거구제에다가 단순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비례대표로 비례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영남이나 호남에서 양당의 의원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완화에 필요하다. 이래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최 교수께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여당에서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지역구도를 좀 타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선구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가 이게 형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당이 취약한 호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대신에 반대로 그 굉장히 야당 입장에서는 영남 지역에서 불리한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여의도 연구소의 내부 문건을 보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호남에서는 9석을 얻는 4석을 얻는 대신에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는 19석을 얻는 그런 결과가 그런 게 뭐냐면 야당 입장에서는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소야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표에 이제 야당에서 말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표의 등가성 부분이다. 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은 헌법 평등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투표에도 적용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표의 등가성이 되게 되면은 사표가 방지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그 사표가 방지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결국 이게 다당제 구조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소수 정당에 난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표를 어떤 정당이 한 표를 얻을 가능성이 지금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다당제 구도로 가보면은 결국은 여당의 어떤 그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게 되면은 문제는 만들게 되면은 야당한테는 유리하지만 여당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또 다당제가 되면은 결국 그 다당제의 성향상은 뭐냐면은 대부분 야당 성향이 높은 당들이 굉장히 난립하게 되죠.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총선 때 보라고 대선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또 야권 연대라는 이런 형성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대선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헌법에서 300명 이하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이 상황을 구도를 깬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여론을 살피는데도 굉장히 급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 헌법에는 이제 뭐 맞는 말씀인데 200인 이상으로 해놨어요. 일단 그리고 300인 이하로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200인 이상이라는 것은 300인 이상이 될 수 있지만 300인보다 적게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300인 이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단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어떤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이른바 지역주의랄까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영남에서 늘어나는 의석수, 새정치연합에 늘어나는 의석수보다 이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늘어나는 의석수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호남에서 5석이 늘어나고 영남에서 21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새정치연합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네.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지고 이제 셈법에 따라서 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타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와중에 이 의원 수를 늘리자 야당에서 이제 이런 안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취지입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지난번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안이 있어요.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2대1로 가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정원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이니까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하고 현재 54명이잖아요. 100명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200명으로 하자. 그럼 지역구가 현재 246명이니까 굉장히 주는 거죠. 그래서 300명으로 맞추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일단 246명의 지역구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인구 편차 2대1로 가면 또 도시에서 더 분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246명에다가 선관위가 제안한 2대1을 맞추면 123명의 비례대표가 나오잖아요. 246명을 못 줄인다는 전제로. 그래서 합친 게 369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들은 국회가 뭐 그렇게 갈등의 조정이니 이런 역할도 잘 못하면서 무슨 또 의원수 늘리려 하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야당에서 이제 볼 때는 제가 뭐 기본적으로 볼 때는 야당에서 지금 내세우는 명분보다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더 많은 의견이 작용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사실 그 선거구 획정 조정이 되면은 가장 타격받는 데는 호남 지역입니다. 네. 호남 지역이 의석수가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든 의석만큼은 뭔가를 그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호남 지역에 대해. 그거는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사실 그 지금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비례대표자는 뭡니까? 결국 대표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일단 접어두고더라도 그 호남 지역에 줄어든 의석을 채워주려고 하면은 결국은 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걸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거죠. 네. 그러나 그 상황이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의원 정수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 여야 간의 논란이 많고 또 이 국민들도 이 정치에 대한 이 불신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 또한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살펴본 다음에 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57%는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29%는 지금이 적당하다. 늘려야 한다는 고작 7%입니다. 그리고 7%는 의견을 유보했는데요. 이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이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여야 한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이 국민 정서인데 이 야당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의원들 세비 전체에 들어가는 그 혈세는 동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분은 조금 반발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의원 세비뿐만이 아니라 의원 한 명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보좌진들의 그 봉급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입법 활동 지원비 이런 게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결국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은 게 아니라 대단히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표하는 1인당 인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사실 네. 많기 많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건 사실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뭔가 새정치연합이 정치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이 자신들이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할 때 명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의원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좀 봅니다. 보는데 네. 현실에 있어가지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은 현실적인 대안을 이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한번
강구한 다음에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선관위의 안이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반대로 좀 생각하는, 뭐, 우리 이제 책 교수님 말씀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뭐 일리도 있고 또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야당이 지금 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명분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독 지금 정치권이 지금 고비용 저효율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의원 정족수만 늘린다면 국민 정서에 맞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에서 57%가 나왔지 않습니까? 늘리는 거 반대한다는 거. 그만큼 그 말은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비관적인 플러스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견을 정반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야당도 이런 국회 개정안을 내놔야 되는데, 너무 국민들 의견, 그러니까 정서와 동떨어진 지금 의견을 내놓으니까 네. 과연 저게 지금 야당이 지금 역할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네. 국민들이 굉장히 그래서 의아하게 이 생각하는 문재인 거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무조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여론을 좀 무식하는 이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은 이 공천 제도 방식에 대해서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습니다. 예, 완전 국민 경선 제도에 굉장히 좀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길거리 나가보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이런 프랜카드를 지금 붙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 공천권에 관해서는 이 과거에 이제 그 공천권을 갖고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상향식 공천도 아니고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해서 국민들한테 공천을 돌려주자는 취지인데, 결국은 뭐냐면 야당이 이것을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개입하는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해야 되는데, 과연 야당에서 이거를 안 받아주냐 이미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냐는 부분이죠. 여당 단독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 많다. 그래서 아마 어떤 경우든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준하는 상태로 여당은 그것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친노 비노 간의,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제도 또 선거구 획정도 문제지만 이 공천 방식을 놓고도 사실 좀 이 여당 내에서는 그렇죠. 어떤 권력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공천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것을 좀 약간 돌아가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뭐 이제 또 공천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 측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은 야당이 처음에 했던 거예요. 2002년도에 노무현 바람은 사실은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른바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이 제도는 원조는 야당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야당은 좀 부정적이에요. 이 오픈 네.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취지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동원될 수도 있고 유권자들이, 그리고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현재 야당의 얘기고,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실 속내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당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정치 개혁의 가장 상징인 것처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사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모든 게 단점만 있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양당의 정치적 속내가 네.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어쨌든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선거제도 또 이 공천 방식을 놓고 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 논쟁이 빚어질 것 같고요. 또 여야의 어떤 협상 과정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좀 짚어보죠. 여야 모두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협하는 방식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서로가 입장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정부 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어쨌든 대타협을 이루자, 노동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야당은 지금 갑자기 지금 그 대타협위원회를 새로도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타협 기구라는 것은 양대 노총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양대 노총 자체도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그 대타협위원회라는 것이 야당에서 말하는 대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 사람들이 모여서 대타협을 하면은 다행인데 네.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제대로 지금 노동계획을 못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야당에서 왜 그러면 대타협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았는데 네. 그것은 결국 1,850만 명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결국 끝까지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속내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하자는지 이런 부분은 좀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네, 거죠. 여당 측은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야당 측은 왜 이 대타협위원회를 제안했을까요? 지금 현재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한 이유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해 당사자라는 것은 이제 청년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당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 피크제하고 정리해고 요건 완화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하면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에서도 노동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네. 노사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현재 임금 피크제가 주요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인 청년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전 이 노사정위원회도 일리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노동의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의해서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뭐 네. 수위가 어찌 됐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야당의 주장을 너무 이렇게 정치 공세에 몰아붙이지 말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이제 이해 당사자를 포함시키는 거 이런 방안도 한번 포괄적으로 네.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 저는 좀 자, 그럼 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드릴 테니까 이제 말씀을 붙여 주십시오. 이렇게 타협하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서부터 지금 좀 다른데 여야가 또 의제 범위를 놓고서도 여야 간에 좀 입장이 다릅니다. 노동시장 개혁에만 중점적으로 집중하자는 반면에 야당은 이게 경제정책 전반으로 다뤄야지만 이 노동 문제 개혁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좀 이 주산을 튕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허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1,850만 명의 그 근로자들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근로자들을 총선에서 끌어들임으로 해서 결국 총선에 보니까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보기 지금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이 노동개혁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노동시장의 그 유연성을 제고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유연성이 뭐냐면 아까 말한 일자리 창출을 좀 쉽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같이 노동계나 또 이 기업 측에서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인데 과연 양대 노총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겠나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 차원에서 좀 의견의 차이가 굉장히 대립되지 않나. 결국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전반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 이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야당도 안을 좀 제시하는 것이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좀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국민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고 하죠. 이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공방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했어요. 이병우 국정원장을 포함을 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이제 나나테크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정보위가 열려서 국정원장이 사찰한 적 없다, 국내 사찰 없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당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뭔가를 그래도 자료를 제공하고 뭔가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네. 좀 정보위원들 사이에 비공개로라도 뭔가 제기를 한 다음에 사찰이 없다라고 믿어달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가 이제 양당의 공방이에요. 네. 현재 이제 여권의 입장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야당은 로그 파일 공개해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여권이나 특히 국정원이 말이죠. 나름의 그 고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공개할 수 없으나 정보위원들에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자료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공개는 아니죠. 정보위원들에게 비공개로 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믿음을 갖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것을 전혀 공개할 수 없다. 국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말이 좀 엇갈린단 말이죠. 네. 그 뭡니까 그 자살한 임모 씨, 네. 임모 과장 그분에 대한 것들도 좀 엇갈리고 말이죠. 맨 처음에는 전혀 그 실무자였다고 하다가 책임을 다 그 사람이 짓는 거다라고 얘기한 이런 것들이 엇갈리다 보니까 잘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은 참 지금 우리 최 교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안보를 앞세워서 무조건 어떤 자료 제출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움츠러들이다 보니까 계속 야당에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제 너무 무분별한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젠 대응하지 않겠다, 맞대응하지 않겠다, 이제 무대응 전략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무대응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자꾸 이 대응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국정원이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야당에서 지금 뭐 국정원장을 또 고발할 상태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국가기관을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고발하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 앞으로 국정원장에 대해서 정말로 나라를 제대로 바로 지키겠다는 국정원장이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자칫하면 국정원장을 수입할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야당에서 자꾸 의혹만 질 게 아니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팩트를 갖고 들이대라는 거죠. 물론 정부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무차별하게 폭로하고 무차별하게 자꾸 그 국정원을 압박하다 보니까 국정원도 결국 부담을 느껴서 결국 대북 관련된 정보를 일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물론 뭐 안보를 갖고 너무 지나치게 국정원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안보정당 만들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안보정당을 만들겠다 했던 야당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국정원을 흔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짧게 해주십시오. 무차별로 의혹 제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라는 것이 무차별하게 막 국정원을 흔든다.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는 말이죠. 이 국정원은 거의 내부 고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고 파일을 원본을 전체를 공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로고 파일 전체를 공개한다는 것은 대북, 대테러, 대공 문제, 그 다음에 대방첩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공개하라는 뜻인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보위에 한해서 공개를 한 거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게 지금 야당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결국 끝까지 끌고 가서 뭐를 하겠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여당이 말이죠. 국정원의 입장은 이해가 가더라도 여당이 너무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너무 이 국정원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당은 국회 아닙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여당이 청와대 여권만 의식하지 말고 국회 일원으로서 국정원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라고 요구하는 말도 좀 한두 마디 해야지. 완전히 무슨 이게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당의 소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위에서 상당히 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아마 여야의 공통적으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당 입장에서 방어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어쨌든. 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는 6일에 있을 이 2+2+2 이 국정원에서 있을 이제 기술자들, 이 전문가들 간담회에서 또 어느 정도 좀 향방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전국 현황과 관련해서 이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